오늘은 경기도의 살림을 책임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책을 맡으신 분이죠.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조성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반갑고 또 이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인데요. 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항상 현장에서 도민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재정위원장이라고 하셔갖고 저는 좀 이렇게 연세가 좀 더 있으실 줄 알았는데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 보이는. 보기보다는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네, 50대 중반이고요. 오. 네, 뭐 얼굴이 동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네. 파마도 잘 먹었고. 네. 네.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탄탄한 체구도 느껴지고. 아, 운동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요새는 좀 못해가지고 좀 막 50견도 오고 무거운 중책을 맡아서 그런지 뭐 여러모로 뭐 또 건강적으로도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될 나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훌륭하십니다. 저희는 네. 본인 라디오이기 때문에 외모도 좀 가끔 체크를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좀 더 멋지게 하고 올 걸 아, 그랬어요. 충분히 멋집니다. 네네. 네. 자, 기획재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전략 수립 또 예산 심의를 총괄하는 핵심 자리인데 그래서 바쁘셔서 운동도 좀 못 하시나요?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아유 50견이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경기도는 사실은 광역단체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1,430만, 그렇죠. 40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면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우리 도민들께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경기도의 핵심 정책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견제하고 심의하고 또 조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체감형 민생 정치 요걸 이제 구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네, 결국에는 정치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바꿔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체감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체감이 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집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청년인들, 뭐 자영업자들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도 수립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정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네. 예.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제 세 가지 현안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예전부터 인구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오셨습니다. 인구 정책, 뭐 흔히들 이제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추는데 좀 색다르게 자살이나 사회적 고립 같은 사회적 요인을 인구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셨는지. 네,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위기를 겪고 있다,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지원책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들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태어나는 수는 정해져 있는데 네. 우리 사회가 뜻하지 않게 생을 마감하는 자살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OECD 국가의 1위입니다. 예. 그러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인구가 감소가 되잖아요. 네. 왜 이러한 부분들은 인구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문제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생을
이렇게 안타깝게 마감하는 요인들도 이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요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인구 정책의 이 자살률을 지표로 삼아서 인구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라디오 들으신 분들이 좀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가는데 맨날 그 출생 아들만 얘기하면 그러면 어린 친구들만 사람이냐? 저희 같은 이제 중장년층이나 네, 노년층도 사회적 역할이 있고 네. 이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네.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만큼 우리 곁에 사람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또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자살 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이 가는지. 네, 제가 2021년도에 이제 경기도 자살 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자살을 한 분들의 유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최소한의 한 건의 자살이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영향을 줍니다. 네. 어떤 죄책감을 발휘하기도 하고 어떤 극단적인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해서 그분들의 자살 위험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족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자살 유족을 위한 상담과 치료 지원 그리고 자살 유족의 날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날에는 이분들을 모시고 서로 위로하고 힐링하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수립을 해서 지금 3년째 이 유족들을 위한 힐링 캠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조례와 활동의 일환으로 인구 감소는 숫자가 아닌 삶의 문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경기도의 인구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네, 결국에는 인구 문제는 숫자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단순히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왜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고 그 지역을 떠나는지 그 이유를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삶이 불안정하고 희망을 갖기 어려운 환경인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인구 정책이 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총 모아보면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관리를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예. 지금 우리 정책을 보면 아동을 위한 정책, 예. 청년을 위한 정책, 중장년, 노인 이게 정책들이 각기 따로 단절돼 있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우리 삶이 이렇게 단절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성의 연속성의 그 문제들을 계속 영향을 주고 또 그 영향에 의해서 또 다음 일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인구 정책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연계해서 바라보면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포착이 될 거고요.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경기도의 정책들이 만들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미 담당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서로 연계되는 정책들을 지금 마련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주제를 조금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문제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최근에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글로 그쳤는데 저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뭐 AI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상에 보면은 영상과 그 밑에 달린 어떤 스토리 전체가 다 각자인 경우. 네. 와, 그래서 아니 그 구분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안 그래서 되죠. 예. 댓글에 이거 AI죠? 네. 사실인가요? 그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그 가짜 뉴스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일 생활 속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허위 정보, 뭐 틀린 정보 수준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일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방화와 같은 네. 범죄다 이렇게 이거는 말씀하십니다. 명백한 범죄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 가짜 뉴스의 피해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퍼지면 방화의 예를 들었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면 이거 감당을 못 합니다. 근데 네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어떻대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그것이 확산되는 순간 그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실제로 뭐 이제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연예인들이나 많고. 뭐 여러 가지 네. 악플이라든지 이런 데 가짜 뉴스들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공동체를 분열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회 악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수없이 양산되는 이런 가짜 뉴스, 정치적 공방 차원이 아니고 평범한 우리 주변의 경기도민의 일상, 또 지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들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AI의 발달로 인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일반인이 그걸 어떻게 구분을 구분하겠어요? 잘 못하는 예.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또 혐오를 일으키게 되고 네. 또 공포를 조장하게 되고 또 최근에 캄보디아 사태에도 보면 취업을 미끼로 한 가짜 뉴스잖아요. 가짜 정보를 통해서 그렇죠. 취업을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국가적으로도 이런 피해를 양산하는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인 범죄로 저는 규정을 하고 악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뭐 SNS 그 인스타 뭐 네. 거기 이제 들어가봤는데 어떤 그 아는 후배가 웨딩 그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네. 웨딩 화보 촬영 같은 걸 하는 영상이 올린 거예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결혼을 알리지도 않고 하나? 음. 그랬는데 뒤에 나온 글이 이거 AI로 AI예요. 만든 거 만든 자기가 거다. 너무 놀랐다고. 놀랐다. 자기도 공포감이 들 정도로 예. 너무 리얼해서 이게 난지 아닌지 네, 그런 지점까지 온 거예요. 심각성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기도 차원에서 가짜 뉴스의 생산 유통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또 예방 교육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강력한 대응과 제도적 장치가 이제 필요하고요. 예. 이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분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유포자들이 범죄라는 거를 인식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 이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이제 확대를 해야 됩니다. 모든 세대로 다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장년층, 노년층까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키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루트들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신뢰성이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것을 앱이나 유튜브를 통해 보시고 계십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전통적인 제대로 방송의 어떤 팩트를 전하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근데 유튜브 상에 안에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이제 뉴 미디어라고 그래서 네네. 사실인지 아닌지가 검증 안 된 그렇습니다. 영상과 예. 기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의 건강한 협력 관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에 어떤 파트너십을 또 준비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언론은 진실을 지키는 동반자가 돼야 된다. 예. 그런데 언론이 뭐 이제 새로운 뉴미디어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진실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거나 예. 또 확대 재생산할 때에는 아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언론은 그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예산과 제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수립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함께 공적 책임을 같이 지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두 가지 주제를 소화를 했는데 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교류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지역구가 이제 파주가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 화해 분위기를 모색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죠. DMZ 오픈 페스티벌 평화 통일의 물꼬를 튼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페스티벌의 의미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DMZ 오픈 페스티벌은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 개막식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였고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으로 얼어붙은 DMZ에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예술과 문화의 바람이 분다고 하면 예. 평화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연다. 좀 색다른 접근이면서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이보다 멋진 일이 더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DMZ 평화상 조례 제정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제가 이제 도의원이 처음 당선된 2018년도에 예. 그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경기도에도 평화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평화 대상을 줘야 된다. 노벨 평화상처럼 네. 이렇게 해서 경기도 평화 대상 운영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었습니다. 최초로 2019년도에 제정을 했다가 이것이 이제 2021년도에 DMZ 평화상으로 이름을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예. 이러한 대상자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조례가 있고 지금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평화상의 의미를 살려서 안 되면 트럼프라도 노벨 평화상을 못 주면 경기도 평화 대상이라도 줘야 된다. 네.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평화를 더 가속시키고 그러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체나 정말 좋은 인사를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만들어서 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DMZ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일까요? 네, DMZ는 단순히 이제 분단의 경계선이 아니거든요. 그곳은 수십 년간의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어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정말로 생태 보존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평화의 가능성이 숨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이 앞으로 생태와 또 역사, 평화가 어우러진 국제적인 회복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여기가 문화, 생태, 관광 이런 곳으로 또 탈바꿈한다고 하면 네. 많은 세계인들이 이곳을 또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비전 이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서 저희가 이제 앞선 시간 때 스포츠 전해드리면서 배구 은퇴한 김연경 선수가 네네네. 이제 6개월 만에 은퇴식을 치르면서 했던 얘기들 결국에는 이제 배구가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네. 스포츠 측면으로 보면은 김연경 선수 있을 때는 그래도 한 4위, 5위권 아시아나에서 막 메달도 내리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순위 못 들고 있어요. 네. 장기적인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지점이 남북 관계와 통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멀어지고 가까우기를 반복하니까 딱 비전을 세우고 정권과 정리하게 상관없이 그걸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통일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DMZ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의 그 중심에 있는 공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곳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남북 관계도 개선이 될 거고 교류도 될 것이고 뭐 당장 일국가로 통일이 되지는 않겠지만 서로 체제를 존중하면서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된다고 하면 예.
결국에는 세계 평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지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중앙 정부도 노력을 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공돼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남북 경협이나 이렇게 북한과의 공존지대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이익에 따라서 철거하고 폭파하고 그런 의미가 네. 없어지는데 전 세계인이 계속해서 찾는 곳이 있다면 네, 사이가 좀 안 좋더라도 그럼요. 서로 이제 남북이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최소한의 교류는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서로 남북이 이득이 얻어지는 이득이 그러니까요. 있다고 그걸 하면 포기할 이유가 마다할 없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뭐 인구 문제부터 가짜 뉴스 그리고 평화 협력 방안까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이 정책들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려면 정책과 재정이 긴밀하게 연결돼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지속적인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기재위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의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뭐 어렵게 나와 주셨는데 끝으로 할 말씀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멀어서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파주에서 여기 예. 수원까지 오는 게 쉽지는 예. 않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또 운전하시면서 많이 또 들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정보도 많이 들으시고 네.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조성원 위원장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저랑 이제 학번 차이는 조금 나지만 네. 그 어떤 에너지 네. 그리고 열정 그리고 사실 그 중장년층 50대 들어서면은 표정이나 피부톤, 눈빛 이런 것들이 살짝 그 희미해지거든요. 아, 그래요? 중년이 비슷한 되면. 느낌이 좀 네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오늘 네. 말씀하신 이런 정책들 정말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믿음이 갑니다. 네, 추진력은 좀 있습니다. 제가. 예. 예. 너무 멀다면 저희가 네. 또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전화 연결해도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의정포커스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